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관신고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관신고서 CN23 페이지는 92페이지입니다. 내용품 수량 및 가액을 상세히 기록할 것. 특히 내용품 가액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내용품 가액이 10만원 이상이다 체크해 주시고, 필히 보험 가입을 안내해야 된다. 1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한다. 근데 전 시간과 좀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 52만 4,700원은 뭔가요? 52만 4,700원은 어떤 거냐면은 CN23이 되냐 CN22가 되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을 안내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체크해 주시고, 발송인 서명해 주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93페이지 보시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의 경우는 주소 성명을 영어로 기재, 주소 끝에는 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우편번호 누락되지 않게 하여라, 뭐 당연한 얘기고, 받는 사람에서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수취인 성명은 한글로 기재할 수 없다. 기재한다면 배달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배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불가합니다. 왜냐면은 한글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갔을 때는 불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편번호 절대 누락되면은 안 가겠죠. 거기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라고 하면은 배달 소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단축이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대로만 가고 있다면, 국제특급 우편물이 제대로만 가고 있다면 굳이 전화번호 적는다고 해서 빨리 가진 않겠죠.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및 기타 점검 사항에서 포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재포장 권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소기 표지 적정 부착 여부 확인, 탈락 및 훼손 방지, 통지가 취급이 별도 CN07 서식을 작성해서 우편물에 첨부하여라,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특급 우편의 보험 취급 보시면 한도액 및 수수료가 4,000 SDR입니다. SDR 하나로 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험 가액은 65.34 SDR 또는 11만 4,300원까지 해서 2,500원이고, 보험 가액을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그 11만 4,300원마다 550원씩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 한도는 있습니다. 근데 11만 4,300원까지는 2,500원이고, 그러니까 공통입니다. 그래서 11만 원이든 8만 원이든 무조건 2,500원이 기본 요금이 되겠고, 11만 4,300원을 초과할 때마다 550원씩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험이 가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한 모든 EMS에 대해서 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EMS가 안 되는 나라하고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을 기재해야 되는데, 내용품의 가치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입니다. 객관적 가치. 어느 나라고 간에 이 물건 자체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품의 가액은 주소기 표지 포함 보험 가액란에 땡땡땡 원으로 기재하고, 뭐 수수료는 별도 기재 없이 요금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금액은 보험 가액 범위 내에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 요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한다면 그 한도는 방금 보신 것처럼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이내에 그 취급 한도액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우편 요금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손해액을 뭐 돌려받는다, 실손해액만 돌려받는다라고 하면 틀린 게 되겠죠. 우편 요금까지 같이 돌려받는다. 왜냐면은 실제 임무를 다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보내야 되는데 못 보냈기 때문에 그 우편 요금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실손해액과 우편 요금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제가 전 시간에 마지막에 그 약호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약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페이지는 94페이지입니다. 좀 적어드린 거는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맨 왼쪽 위에 보시면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헷갈립니다. 근데 기억하시기를, 헷갈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외우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쉽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AU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AU로 그냥 기억을 하시고, 두 나라는.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타이완이고, 태국은 타일랜드입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타일랜드 TH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DK, 독일과 덴마크가 헷갈린다, DK.
그 다음에 이탈리아하고 이란 사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건 뭐 ITIL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에 캐나다, 중국 안 헷갈립니다. 캐나다도 CA로 시작하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안 헷갈리고, 영국 안 헷갈리죠. 안 헷갈립니다. 다 안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 뉴질랜드랑 네덜란드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NZ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Z. 그 다음에 스위스는 CH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는 S로 시작한 나라인데 CH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홍콩이 있고,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 마카오가 있습니다. 마카오 등이 있는데 9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뭐 대만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들은 중국이, 물론 홍콩 같은 경우 좀 예외가 되지만 중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TWHKMO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나라들을 순간 착각해서 그냥 중국 CN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데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KR입니다. KR, 코리아, KR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만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헷갈립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으면 한참 많지만 헷갈리는 부분만 좀 적어드린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만 기억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기타 특수 취급 우편물의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을 보시면 항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등 송달 과정에서 우선적 취급을 하는 제도이다. 뭐 선편으로 우선 운송되는 국제선편 통상 우편물, 국제선편 소포 우편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항공 취급되는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항공 소포 우편물, 통상 우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편으로 이용하는 것은 항공이 들어가고, 배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이용한다. 단순합니다. 이거 뭐 구분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건데,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95페이지 2번 등기를 좀 보시면은, 등기를 하면 우편물마다 접선을 부여하고 가정에서 기록 취급하여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망실, 도난, 파손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여주는 제도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 이거는 국내와 국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으로는 모든 통상 우편물 등기로 발송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내법이 허용하는 동안 경우 봉함된 등기소장을 뭐 등등등 뭐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적정한 위치에 붙인다.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좀 체크해 주시고, 모든 통상 우편물은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배달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배달 통지라는 것은 발송인에게 청구에 따라 우편물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수취인으로부터 수령 확인을 받아 발송인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통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달 통지에 대해서. 그래서 배달 통지 같은 경우는 배달하고 받았다는 것을 방송인에게 통지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달 통지 같은 경우는 국내 우편 배달 증명과 유사하죠. 배달 증명도 마찬가지로 배달이 됐다. 증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접수 사실 확인하는 것도 있었고, 배달 증명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가는 거는 배달 통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대신 이제 이것도 이게 가능한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국제 속달인데, 국제 속달도 사실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EMS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EMS와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속달함을 취급하는 국가에서 도착한 항공통상 우편물 및 소포품을 가능한 신속하게 배달하는 제도고, 굵은 문자로 속달을 표시한 익스프레스를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이 하고, 학생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국제 속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국제 속달이 가능한 나라에서만 국제 속달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EMS도 똑같습니다. EMS 같은 경우도 가능한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딱 이렇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국제 속단은 일단은 나중에라는 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쪽 관계자들과 계속 그 연락을 통해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 속달이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취급은 안 하긴 하지만 있긴 하다고 합니다. 있긴 하다고 하는데 EMS하고 큰 차이가 없고 국제 속달의 경우는 국제 속달을 보내는 것보다는 EMS나 EMS 프리미엄으로 보낸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속달에 대해서는 그 EMS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일단은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추후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험서장 보시면은 뭐 은행권, 수표, 유가증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나 귀중품 등이 들어있는 서장 우편물을 발송인 신고한 가액에 따라서 보험 취급해서 교환하고 망실,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손해액을 배상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죠. 보험이고 보험가액은 최고가 700만 원이나 상대국에서 취급하는 최고 한도액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상대국의 취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가는 거기 때문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700만 원까지 우리나라에서는 700만 원이지만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까지만 취급하겠다라는 것이고 실제 가치를 초과할 수 없고 위반하면 보험 사기고 일부 가치만 보험 취급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보신 부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물건들은 뭐 은행권, 수표, 유가증권, 우표, 귀금속, 고급시계, 자, 수출입 법령 포함한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객관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되겠네요. 객관적 가치가. 자, 그 다음에 챕터 3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3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원시원하게 좀 돼 있습니다. 페이지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부분들, 체크할 부분들만 일단 좀 쭉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 요령 보시면은 국제우편 요금의 결정입니다. 결정은 어떻게 하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한다. 자, 동그라미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정청장이다 라고 하면 틀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국제우편 요금이 결정되면 고시 안 하면 안 됩니다. 고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우편 요금 체계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편이든지 항공편이든지. 그래서 이걸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제가 이제 앞에 챕터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우편물이다, 소포 우편물이다, 국제특급이냐, 그 다음에 특수취급이냐 여기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구분을 하게 되고 구성 내용에 따라서는 뭐 국내 취급비, 도착 국가지역 운송요금과 도착 국내에서 취급비로 구분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내용과 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국제 우편 요금의 별납. 그 다음에 국내 우편 요금 같은 경우도 별납이 있고 후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일인 동시에 우편물을 발송할 때 별납 표시해서 하는 거고 별납이라는 것 자체가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효율성 때문에. 나중에 이거 여러 개 다 보내놓고서 한꺼번에 하는 거죠. 한꺼번에 별도로 납부하는 거. 증납하는 제도. 그래서 취급 우체국은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하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취급 요건으로는 통상 우편물은 10통,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은 10통. 요건 좀 다르네요. 국내 우편하고. 그 다음에 취급 범위로는 국제통상과 국제소포. 이 국제통상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소형 우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 포장 우편물 들어가 있다는 거 항상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급 요령은 좀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책에서 보시면 페이지는 99페이지고 1번에 접수 검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기재사항 외국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외부 기재사항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납 표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날인도 찍혀야 되고 대신 접수 및 입회 확인 절차는 국내 요금 별납 취급 예에 의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있고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취급 요건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10통이다. 기억하시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납도 있습니다. 후납은 나중에 한꺼번에 되는 거죠. 별납하고 차이점. 국내 우편도 그 효율성, 그러니까 후납도 마찬가지로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국제 우편물의 요금을 우편물을 접수할 때 납부하지 않고
승인을 얻어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 금액의 2배에 해당한 요금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20일 납부하는 제도 똑같습니다. 국내 우편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고 보시면 자 동일인이 매월 100통 이상 그 다음에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다음 취급국은 발송한 일반 우편물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그 비슷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급 요령에 가서 보시면 취급 요령 100페이지입니다. 자, 취급 요령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편물 및 발송표를 제출해야 된다. 발송표 작성해서 계약 우체국 요금 혼합 계약 우체국에 제출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 발송 신청서의 검사, 우편물도 검사받고 그 다음에 발송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좀 혼합, 별납의 표시 확인해야 되고 아니한 경우에는 날인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거, 뭐 고문 날인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찍어서 가는 것들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형태는 이렇습니다. 형태는 지불됐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100페이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우편물 검사를 했고 발송 신청서를 이제 검사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그 발송 신청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기재사항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틀림없는가를 확인, 발송표 기타 기재사항에는 없는가를 확인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내용이 너무 뻔하죠. 내용이 너무 뻔하고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무래도 국제 우편을 하시다 보면은 국제 우편을 하시는 것보다는 국내 우편이 훨씬 많이 하셨고 실제로도 많이 해보셨고 하시기 때문에 좀 와닿는 부분이 많은데 국제 우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고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접수 및 입회 확인. 입회하에 확인한다. 뭐 상호 확인인을 나열한다. 일부인 언제 했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우체국에서 했냐. 이런 것들 생략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혼합에서는 생략을 한다. 날인은 생략한다.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입니다. 수취인 부담. 그 국내 우편에서도 별납이 있었고 혼합이 있었고 수취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취인 부담을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국제 우편 요금이지만 국제로 외국으로 내보내는 거지만 그건 역시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편물을 외국으로 발송하는 자가 국내 배달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해서 회신 요금을 자신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자, 취급 우체국 직배국에 하나요, 지급. 자, 이용 계약을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그 101페이지 4번 요금 징수구와 취급 대상 우편물이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 보시면은 인쇄물 엽서에 하나다 101페이지입니다. 최대 중에 50g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쇄물에서 950원, 엽서 400원 체크해 주시고 뭐 혼합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치면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신 거고 그 다음에 이용 계약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용 계약에서 IBRS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신청서 수취할 우편물 견본 2매를 우체국에 제출해라. 뭐 이렇다 제출해라 이런 것들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숫자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 정도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아주 안 나오겠다,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딱히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 2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자, 그 다음에 5절로 가시죠. 5절. 보시면은 국제 반신 우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반신 우표권. 자, 페이지는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국제 반신 우편권은 수취인에게 회신 요금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해답받는데 편리한 제도다. 편리한 제도고. 자, 세계 각 나라마다 항공사장 기본 요금이 다름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UPU 국제사무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거죠. 국제 반신 우표권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하는 거 반신 우표권은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자 1,450원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부인을 날인한다. 일부인 다음
자, 교환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판매한 우표권은 항공사장 4개 지역, 4지역에 20g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하여 준다. 그러니까 그 우표권 자체를 교환해 준다는 겁니다. 우표류와 교환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제 반신 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교환할 수 없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국제 반신 우표권이라는 걸 왜 판매했냐면은 외국에서 쓰라고 한 겁니다. 쓰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시 우리나라에서 산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교환할 수 없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환이 현금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들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얘기지만 그 취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서 외국에서 쓰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안 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표류와 교환을 마친 반납 조성으로 반납한다. 기억해 주시고, 자, 매년 1회 이상 송부한다.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숫자니까 뭐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신권은 우표류에 속하나 할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싸게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량의 반신권 판매 요구 시에는 정당 사용 요구를 확인 후 판매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20매를 초과하여 구입 요구 시 별도의 신청서에서 정당성을 확인한다. 자, 이제 이 여러 개를 사가지고 그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표류와 교환 시 위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왜냐면은 그 반신 우표권, 국제 반신 우표권 같은 경우는 우표와 교환이 가능하고, 그 우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금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위조 여부를 확인해서 무작정 주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조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겠죠. 단순하기 때문에. 왜냐면 현금 지폐처럼 뭐 위조 방지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위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바꿔줄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면, 104페이지를 보시면 그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딱히 넣지는 않았지만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위쪽 국제 반신 우표권 CN01 사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판매 시 왼쪽과 교환 시 오른쪽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유효기간 이게 좀 작은 글자 같은 경우는 그 복사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 옛날 건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급 및 반납이 있습니다. 보급 및 반납. 자, 보급 및 반납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순서가 이렇구나 정도. 그래서 보급, 소요량 요청, 유표 청구, 송부, 총괄국 송부, 아니면 반납하는 경우에는 교환, 반납, 조달사무소 확인, 유표 송부 이렇게 해갖고 반납하는 이 체계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챕터 4를 볼 겁니다. 챕터 4를 볼 거고, 자,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챕터 4와 챕터 5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그 국내 우편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기출 문제를 또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확인하실 거고, 그 다음에 기타 공부한 사항은 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국제 우편 같은 경우는 많이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왜냐면 이거 책 자체가 그 우체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들었지만 실제로 담당자들도 좀 논란의 여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점은 또 홈페이지 이용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챕터 4부터는 다음 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